아저씨, 분단 몇 살이에요? 68이요. 아이, 어르신, 나이가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조필수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화물차를 몰며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3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오늘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직하고 트럭을 팔고 퇴직금까지 더해 손에 1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5년만 알뜰하게 버티면 국민연금 들어오고 그때부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로만 굴러가는 인생은 없더군요.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흘러내렸고 저는 그 돈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경고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욕심껏 쬐고 걸을 때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어둠 속을 달리며 살아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어요. 아내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 이제 좀 사람 같네.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휴식이 사치로 변해갔습니다. 하루에 5,000원, 10,000원씩 쓰는 건 아무렇지 않았는데 한 달로 환산하자 1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병원비는 더했습니다. 40년 운전직이면 허리, 목, 무릎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걸 잠깐 잊고 살았던 거죠. 정형외과, 한의원, 도수치료.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도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무릎 연골이 닳아 수술을 검토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치료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6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지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생필품, 손주 용돈까지.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없지만 한 달을 모으면 지출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퇴직 첫 해 1억 7천만 원이었던 잔액은 어느새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딱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생활한다는 게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연금만 들어오면 다시 안정될 거야. 그런데 계산을 다시 해보니 연금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 나가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제 남은 예금은 2천만 원. 마지막 2년은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그제야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른 건 딸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번에 손주 어린이집 비용 올랐어요.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끊었습니다. 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딸이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줄 돈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혹시 당신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쪽 알아보면 어떨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무능한 노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집에 돈 벌어온 사람이 저인데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예금만 까먹으며 살 수 있는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 마주친 후배 하나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쿠팡 플렉스도 있고 단순 배송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벌떡 뛰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운전은 한다. 택배 정도는 문제 없지. 저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40년을 달린 내 몸. 그 몸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길게 말도 안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좀 해볼게.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선 누군가는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시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제껏 쌓아온 경력도, 몸도, 돈도 이후에 어떤 속도로 무너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쿠팡 플렉스,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한다더군요. 앱만 깔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도 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쿠팡 플렉스 가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증명서, 심지어 차량 사진까지 요구하더군요. 그래도 하나씩 준비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일부 지역 활동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지역에 따라 노령자 보험 적용이 어려워서요. 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돌려서 말하더군요. 요약하면 나이 많으면 위험해서 안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콜벤 알바 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도전했습니다. 전에는 회사 차량을 몰았지만 제 트럭을 팔기 전에 한 대 사둔 중고 봉고가 있었거든요. 그 차로라도 사람이나 짐을 나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콜벤 알바는 지역 톡방과 카페의 정보가 올라온다기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오전 7시 9시 픽업 25,000원, 시간당 배정, 본인 차량 필수, 조건 괜찮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콜벤 팀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예, 68입니다. 아, 보험사 쪽에서 65세 넘으면 좀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딱 잘라 말하더군요. 두 번째 시도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6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어요. 몸이 멀쩡한데 왜 일도 못하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이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운전은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게다가 제 봉고차는 LPG 차량이라 연료비도 저렴했습니다. 앱을 깔고 가입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번엔 본인 인증에서 막혔습니다. 고객님의 연령은 가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입니다. 이번엔 고객센터에 따졌습니다. 어르신, 대리운전은 심야, 근무가 많아서요. 혹시 가족분께서 하시는 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었습니다. 세 번이나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도 안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죠. 어떻게 됐어? 다 안 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세상은 빨라져만 가고 그 무렵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 사장님이 지나가다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물류창고 쪽에 사람 많이 뽑는다던데요. 냉동창고 쪽은 힘들긴 해도 일당은 괜찮다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했죠. 냉동 물류 보조 하루 12만 원, 9시 6시, 중식 제공. 상세 페이지엔 나이, 무관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직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데가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이력서도 없이 신분증 하나 들고 해당 업체로 갔습니다. 작업복 입은 젊은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었고 구석에 저처럼 나이 지긋한 분 몇 분도 계시더군요. 긴장한 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관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자, 냉동 보조 3명만 필요합니다. 체력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30대처럼 뛰고 있었죠. 관리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냉동창고 온도 영하 18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화물차 40년 몰았어요. 겨울엔 히터도 없이 밤새 운전했어요. 그 말이 먹혔는지 제 이름을 적더군요. 그날부터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물류창고 일이란 게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빡빡했습니다. 배송 박스를 정리하고 냉동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끌어내는 작업. 처음엔 버틸만 했습니다. 몸도 좀 무겁지만 아직은 쓸만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문제는 이틀째에 터졌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냉동창고 영하 18도라는 말은 들었지만 들어가 보니 그건 숫자가 아니더군요. 숨을 쉬는 것조차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장갑을 껴도 감각이 사라졌고 발끝은 딱딱한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반복해서 옮기다 보니 허리에 힘이 빠졌고 목덜미에서 땀이 식으며 냉기와 섞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옆에서 젊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아니었습니다.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와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창고 한켠에 쌓여있는 육가공 상자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평소보다 상자가 무거웠습니다.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무겁냐? 누군가 투덜거렸고 저도 모르게 손에 쥔 박스를 놓쳤습니다. 그 순간 허리를 비틀며 다시 잡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저에겐 우레 같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현장이 휘청거리더군요. 정신을 붙잡고 벽을 짚으려 했는데 이미 몸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턱,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를 흔들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은 벌어졌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고 눈앞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멍하게 들렸고
아내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진단은 요추 염좌 및 무릎 타박상. 큰 골절은 없었지만 일은 당분간 못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했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나이에 쓰러지기까지 해야 하나. 입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실손보험도 없었고 냉동창고 일은 일용직이라 산재 처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총 182만 원입니다. 카드 가능하시고요.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카드 지갑을 꺼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퇴원 후 집에 돌아와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있었고 계단도 조심조심 내려와야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앉았다 일어나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180만 원. 예금에서 또 꺼냈습니다. 잔액은 2,900만 원으로 줄었고 통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며칠 뒤 물류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그날 쓰러지신 거요. 혹시 다시 출근은 가능하신가요? 아직 치료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쪽은 더 어렵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통화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쓰러졌는데 그 이후는 책임도 없이 손절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바닥엔 복귀란 말이 없다는 걸. 몸을 담그면 끝입니다. 한 번이라도 쓰러지면 그 기록은 낙인처럼 남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그 한마디로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약을 챙겨줬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182만 원 병원비, 2,900만 원 예금, 월 200만 원 생활비. 남은 시간은 무서웠습니다. 다시 일할 수 없다는 공포,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현실, 그리고 이 몸으로는 아무 데서도 쓸모가 없다는 자각. 퇴직하고 재도전했고 겨우겨우 일 잡은 자리였는데 한 번 쓰러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첫 번째 붕괴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니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니 삶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세상은 제가 쓰러진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거기서 부서졌습니다. 냉동창고 바닥, 그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제 노후가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냉동창고 알바에서 쓰러지고 병원비로 182만 원을 냈고 그 금액이 단지 돈이 아니라 제 노후 설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보안카드를 하나씩 눌러가며 접속한 인터넷 뱅킹. 잔액은 289만 3,200원. 퇴직하고 예금 넣어둔 통장인데 이제 3천도 안 남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7천만 원에서 시작했던 예금이 5년 만에 그 금액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달 150만 원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적금도 깼고 중간에
아들 전세자금 보탠 것도 있었고, 손주 태어났을 때 유모차도 사줬죠. 그게 다 쌓이니까 순식간에 줄었고, 정작 지금은 살기 위한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일은 이제 못 나가겠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생활비는 그 질문에 말이 막혔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식비 60만 원, 공과금 25만 원, 통신비 8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잡비 30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아내 무릎 약값 15만 원. 이것만 해도 188만 원이죠. 가끔 명절이라도 오면 5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자. 예금은 이제 꺼낼 것도 없고 당장 다음 달 카드 값도 감당이 안 될 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평생 거래했던 은행. 예전엔 대출 상담 받으러 가면 차 한 잔 주던 곳이었죠. 은행 창구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예금 담보로 5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금리는요, 연 7.2%입니다. 한 달 이자는 약 3만 원 중반 정도 예상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0만 원 빌려서 매달 이자 3만 6천 원.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500만 원이면 석 달은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0분 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신한은행 500만 원 입금 완료.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단 내 인생이 점점 벼랑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출까지 받다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일도 못 나가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은 병원비로 나갔고 생활비로 200만 원, 보험료 15만 원, 카드값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남은 돈은 65만 원. 그 사이 은행에서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은행 3만 6천 원 자동이체 완료. 그 알림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그걸 막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3번만 묻습니다. 약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제 그만 쉬자.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봤습니다. 2달째 잔액은 12만 원. 어떻게 버텼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개를 저었고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더 높았습니다. 이젠 매달 나가는 고정비 외에 대출 이자만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은 0이었습니다. 택배도 안 되고 대리도 안 되고 냉동창고는 다시 부를 리 없고 뭘 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퇴출된 거구나. 세상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 뽑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을 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말없이 잘라내는 세상. 이게 노후를 버틴다고 믿었던 사람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몸이 무너지자 수입도 무너졌고, 수입이 끊기자 통장이 무너졌고, 통장이 무너지자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노후는 체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서서 판을 짜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제가 퇴직한 지 꼭 5년째 되는 해지요. 통장 잔액은 163만 4,800원, 대출은 4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줄어가는 숫자를 보며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건 통장 확인이었습니다. 입금은 없고 출금만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보험료, 이자, 납부, 공과금, 줄줄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휴대폰을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이번 주에 손주 운동회예요. 오실 수 있죠? 아빠, 엄마 무릎은 괜찮으세요? 처음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받습니다. 자꾸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듯합니다. 아침엔 밥 차려주고, 낮에는 침묵하고, 밤에는 먼저 잠듭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무거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걸 압니다. 딱 한 번 아내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냥 쉬자. 당신 이제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쉬자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포기하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8년 인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에 기대어 몸을 움직였고, 다시 일하려 했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몸이 멈추면 인생도 멈춥니다. 노후는 체력으로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였어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월세 나오는 상가, 건물 하나를 샀죠. 그 친구는 매달 180만 원씩 들어옵니다. 가끔은 직접 가서 전구도 갈고 세입자랑 커피도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운전만 하면 됐고, 일만 하면 돈은 나왔고, 건강도 젊었고, 그래서 준비를 미뤘습니다. 그 미룬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냥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전세는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이 한마디로 넘겼지만 그 말 안에 제 자존심과 체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아직 나를 가장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체념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제 인정하려고요. 나는 더 이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곧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젊을 땐 내가 벌어서 먹였고, 이젠 내가 버티며 배웁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실패한 노후의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설계에 조용히 메모 하나로 남았으면 합니다.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늙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이 한 줄입니다. 몸이 멈추자 인생도 멈췄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